갑과 을이 계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계약이요.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법률 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을 했느냐. 성립 요건. 성립하지 않으면 이건 불성립이죠.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효력 요건을 갖췄느냐. 효력 요건을 갖췄으면 우리 이것을 유효라고 하고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나 취소라는 것은 일단 법령이가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을이요.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요. 여기서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그러면 2월 1일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법률행위는 성립하지만 효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요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취소는요, 이 갑이 17살 때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계약 자체는 성립하지만 나중에요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취소하고 무효의 차이는 뭐냐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는 성립할 때, 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자가 있죠. 뭐죠? 미성년자죠. 그 하자를 이유로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한다는 것은 일단 유효인 것을 그 다음에 나중에 취소를 해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로 만든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효라는 것은 언제부터 무효다? 성립했으나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여기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채무가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채무를 이행한다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되죠. 무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라는 것은 우리가요 과일을 가지고 설명하면 아주 간단해요. 뭘 보시면 그럼 과일 하나 가지고 봐봐요. 이게요 멀쩡한 과일이요 개당 1,000원이란 말이죠. 하나가요. 근데 이만큼이요 이렇게 사과가요 조금 하자가 있죠. 좀 약간 상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누가요 이것을요 1,000원에 가져가겠어요? 멀쩡한 사과가 1,000원인데요. 일부가 좀 상했잖아요. 상한 과일을 우리가요 1,000원에 가져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란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다. 일부가 상했다 이 말이죠.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 말은 이것은 분명히 일부만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과일을 사지 않죠. 왜요? 전부 문제 있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이면요 일단 전부를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여기까지죠. 인정될 때 이것을 우리 뭐란다? 가정적 또는요 상상적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다? 일부를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일부를 유효로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과일 가지고 봐봐요. 일단요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일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여러분 어떡하죠? 칼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것을 분할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할 가능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가분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요 일부 무효라든가 일부 취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분할이 가능해야 돼. 만약에 분할할 수 없다, 그것을 질적 일부 무효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무슨 의사? 가정적 의사요. 그럼 가정적은 뭐란다? 다른 말로 상상적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일의 일부가 상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 상한 것을 1,000원에 가져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정적 만약에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것을 300원에 가져가려 한다면 가져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가정적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이지만 나머지 일부만 무효하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똑같이요
일부 취소에 그대로 적용이 돼. 일부 취소 한번 볼까요? 자, 일부분에요. 취소 사유가 있다 이거죠. 취소 사유 일부분에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한다? 그 전부를 뭐란다? 취소를 한다. 그 전부를 취소해. 그런다 그 취소 사유가 없더라도 일부 취소 사유가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일부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 취소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일부 무효라는 것은 뭐다? 일단요, 하나의 계약에서는 법률행위가 일체성인데 이것이 가분적이다.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봐봐, 불가분이죠. 불가분인 경우는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가분인 경우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도 일부 무효의 법률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럼 그것은 왜 그러죠? 우리는 불가분에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쓰는 거 이런 거죠. 일부 무효가 뭐냐면 이렇게 컵이에요. 이렇게 커피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요 재채기하면서 콧물 한 방울 여기 딱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티스푼으로요 이 콧물 한 방울 이 한 방울만 딱 떠내고 나머지는 마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불가분이죠. 이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란 말을 사용할 수 없죠. 콧물 한 방울이 커피에 떨어뜨리면 전부 커피를 마실 수 없는 것이지 그 콧물이 떨어졌던 그 한 방울만 티스푼으로 떠내고 마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불가분인 경우는 일부 무효의 범위나 일부 취소의 범위는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일단 가분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부가 뭐가 된다? 일부가 특정된다는 얘기는 그 일부만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법률 일부가 강행법규의 효력 규정에 위반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여기 봐봐요. 그런데 약관기계법이죠. 약관법이라고 하는데요. 약관법 1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약관법 16조. 약관의 내용의 일부가 무효이면 이렇게. 그래서 약관 내용의 일부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만 무효한다. 이렇게 약관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약관 규제법은 뭐냐? 그것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행 규정인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는 어떻게 되냐? 먼저 그 법조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라 이 말이죠. 그럼 그 법조문에서 약관의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만 무효한다. 그러면 그 법대로 가는 것이고 말이죠. 그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민법 137조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약관의 일부가 무효는 일단 뭘 한다? 전부를 무효로 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지금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약관법 16조죠. 그럼 그대로 가.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137조가 적용된다. 137조가 뭐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는데 무효나 취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무효나 취소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일단 그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의 문제죠.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춘 이렇게 얘기해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우욕할수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게 그럼요 138조의 내용이거든요.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읽었는데요 잘 모르겠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요. 우리가요 남의 타인에서 다른 사람의 자식을 데려왔으면요 우리는 뭐를 하죠? 그것을 입양 신고를 해야죠. 입양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아이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원칙적으로 내가
남의 아이를 내가 낳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생자로 내가 낳았다고 신고하면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효요. 그런데 우리가요 아이를 타인의 자를요 데려와서 내가 낳았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 내가 직접 낳았다 이렇게 친생자로서 신고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아이는 내가 입양을 해가지고라도 키우고 싶다 이런 의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친생자라고 하는 것하고요 입양이라고 하는 것하고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그것은 친생자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친생자 신고는 무효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아이를 다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친생자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주자? 처음부터 입양 신고로 봐주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뭔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자식을 데려와서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친생자 신고를 했을 때 이것을 그냥 친생자 신고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신고를 입양 신고로 보자 이 말이죠. 그때 물론 그때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를 의미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법정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친생자 신고로 읽고요. 친생자 신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 행위는 뭐로 읽는다? 그것은 입양 신고로 읽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가 알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친생자 신고가 입양 신고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법령이 입양 신고한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입양 신고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요 혼인 외의 출생자죠.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죠.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그래서 인지 신고를 하죠. 인지 신고.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애가 태어나면 인지 신고를 해요. 그런데요 혼인 외의 출생자를요 혼인 중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인지 신고를 하니까 그럼 복잡해지죠. 그러면요 일단 동거 중에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동거 중인 부부가요 먼저 무슨 신고한다? 혼인 신고를 먼저 하죠. 혼인 신고. 혼인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출생 신고를 하죠. 원래 지금 혼인 외의 출생자가 지금 태어났단 말이죠. 태어났으면 아기하고 엄마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아빠하고 아기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요 이 아빠하고 아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빠가 만약에 이 아이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인지라는 것을 해야 돼.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걸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아기가 태어났죠. 그럼 바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먼저 부부가 혼인신고를 해. 그리고 1년 있다 출생신고를 해. 그러면 서류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서류상으로 보면 이 출생신고는 부부가 혼인신고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기는 이미 1년 전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뭐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그 아이의 아빠가 굳이 그 아이를 낳은 엄마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그 아이를 또 자기가 낳았다고 자기 밑으로 또 출생 신고까지 했다 이 말은 이 아이의 아빠는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곧 그것이 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났지만 부부가 먼저 그 다음에 혼인신고하고 나중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즉 혼인 중에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는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주자? 인지신고로 봐주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요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면 무효이죠.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즉 뭐냐면 이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일단요 이 갑하고 을하고 매매되면 이게요 1억짜리를 이 을이요 4억에 산 거예요. 4억이요. 그럼 여기 1억짜리를 샀으니까 너무나 많이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그런데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갑이요, 이 갑하고 했을 때 이 갑이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4억이 아니고 자기는 2억 정도에 팔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주변 시세에 다르게 4억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2억 깎아줄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1억 4억짜리가 2억이 돼서 차이가요 2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불공정하다 이 말은 몇 배 차이가 나야 되죠?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났을 때 불공정인데 2배 정도 차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였던 것을 2배 정도로 낮춰가지고 그다음에 2억에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뭐보다 무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말로 뭐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정황판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건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죠? 입양신고. 우리는 원래 입양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적출자 신고를 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친생자. 자기가 낳았다고 신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신고는 무슨 신고로서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다 무슨 행위다? 요식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요식행위가 무효이면은 요식행위로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혼인 외의 출생, 혼인신고하기 전에 태어났죠? 그럼 무슨 얘기 해야 된다고 했죠? 인지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혼인 중에 출생자, 다른 말로 혼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신고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지만 처음부터 이 신고를 무슨 신고를 봐준다? 인지신고를 봐준다. 지금 여기요, 지금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은 다 무슨 행위다? 요식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식행위가 무효인 경우 요식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방식에 흠결이 있는 비밀 증서 유언이죠. 그럼 유언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유언은 일정한 방식, 5가지 방식 외에는 안 되니까 요식행위죠. 그런데 이것을 자필 증서 방식의 유언으로 인정할 수 있죠. 이 자필 증서 방식에 한 유언도 유언이죠. 유언은 요식행위고 유언은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단독행위는 단독행위로 전환될 수 있고 요식행위는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5번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요, 이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러느냐?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는 그러면 3대 원칙이 있죠. 이런 무효는 첫 번째 뭐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무효를 말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누구든지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언제까지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그러니까요,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효인 것은 아무리 추인을 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유효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무효인 것을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 추인을 하죠. 왜요? 추인은 뭐냐면 의사표시죠. 그럼 의사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면서 해야 되죠.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 추인하면은 그때부터란 말은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새롭게 계약을 체결, 계약을 법률행위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초인될 수 있는 가장 매매를 한번 볼까요?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가장 매매, 거짓말로 매매를 했어. 즉 갑이라는 사람이요, 건물이 2개니까 1가구 2주택이 돼가지고 지금 뭐 세금이요, 재산세라든가 이것이 너무나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친구 을하고, 무주택자 을하고 짜가지고 을하고를 이렇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가장 매매는 거짓말로 매매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무효 이렇게 무효. 알겠죠? 무효인데 을 앞으로 지금 뭐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어서 무효잖아요. 무효.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무효는 항공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요 10월 1일 날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라냐? 어차피 너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우리가 2월 1일 거짓말로 매매계약을 할 때 그때 계약서에 이 집을 1억 원에 매매했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썼는데 그냥 너 그때 그 매매계약서 1억대로 그냥 너 살래?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2월 1일 계약을 했을 때는 이것은 무효인데 이 계약의 내용대로 그냥 을 너가 지금 10월 1일 오늘 살래?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사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요 알았다고 승낙을 하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있어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란다? 10월 1일부터 이것을 뭐란다? 새로운 이 말이죠. 이것을 새로운 계약, 다른 말로 새로운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계약, 새로운 법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2월 1일 무효였던 것을 유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2월 1일 무효였던 것을 유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추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효행위 추인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행위 추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리행위할 때부터 유효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 오늘부터 새롭게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요 추인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때부터 새로이란 말은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그래서 소급표가 없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봐. 하지만 갑하고 을하고 당사자간 이런 봐봐. 당사자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당사자간이라는 것은 갑과 을간, 갑과 을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 이 말이죠. 당사자간은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 간,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이 말이죠. 이 두 사람 간에는 그것을 채권적이라고 하죠. 이 채권적으로는 소급할 수 있다. 채권적으로 소급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것은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잖아요.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적 뭐한다? 소급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잠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제 추인이 되는 것과 추인이 안 되는 것이 있죠. 여기 봐요. 먼저 여기 2번 하고요. 여기 4번을 먼저 비교를 해봐. 가장매매 108조죠. 108조. 비리표시 107조죠. 의사무능력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우리가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무효인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을 하죠. 이때 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인이 되는 것은 뭐냐? 가장매매, 비진이 가장매매, 비진이 의사무능력자.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된 경우 이 말이죠. 취소가 되면 뭐가 된다? 그럼 무효가 되니까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 취소를 하고 나서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안 돼. 왜요?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효가 되는 것이고 취소하기 전에는요 원칙적으로 유효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 취소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그것은 현재는 유효라는 거예요. 그럼 취소했죠? 취소하면 뭐가 돼요? 그것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취소된 경우는 이미 무효니까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말은 사용할 수 없어. 그냥 무효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을 한다. 3번 봐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가 일단 취소가 됐죠? 그러면 무효가 돼. 취소되면 무효가 돼.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봐봐. 취소할 수 있는 그 말은 아직 취소는 안 했다는 거니까 이것은 유효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취소를 했잖아요. 그럼 이미 무효가 됐잖아요. 그냥 말이 서로가 안 맞죠. 알겠죠? 그래서 취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한다? 그냥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는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말은 사용할 수 없다. 왜?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아직 취소가 있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취소된 경우는 무효가 돼버리고 서로가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공소양수권 103조 위반,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은 추인할 수가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그 다음에 103조 위반, 104조 위반 추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무효인 가등기죠. 무효죠. 무효.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인 등기로 전용한다. 전용하고 싶어. 근데 이 전용하는 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의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다시 쓰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다? 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소급해서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때부터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자요 이제 우리가 취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취소라는 것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성립 당시에 하자라는 것은 미성년자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뭘 만든다? 무효로. 소멸이라는 것은 무효로 만든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요. 무효는 뭐죠?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요. 취소는 성립 당시는 유효죠. 유효. 성립 당시는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하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무효와 취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 취소하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하면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유효인 것을 취소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하고 취소하고 전혀 다른 거죠. 알겠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이것을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럼요 일단 취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2월 1일 계약을 했죠. 미성년자가 그러면 유효예요. 유효. 나중에요 4월 1일 여기서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2월 1일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 그럼 봐. 현재는 유효인데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취소할 말을 잘 봐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는 말하고 법률 행위요. 그럼 여기요 취소한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이란 말은 아직 취소를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안 했으니까 현재는 유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현재 유효다 이 말이에요. 현재 유효다. 현재. 그다음에 취소한 경우는 취소를 했죠. 그러면 취소를 해버리면 어떡하죠? 취소한 경우는 이것은 처음부터 이미 소급해서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한 경우는 무효라고 하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유효라는 말이고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요 좀 민감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취소권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요 취소권자는 누구냐? 이건 딱 법에 정해져 있어. 어디요? 140조에. 그러면 140조에요 딱 규정돼서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뭐가 있죠?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죠. 특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만 취소고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기나 또는 강박, 착오인 경우 그 다음에
이 그런 사람의 대리인양선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있고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봐요. 우리가 이제 취소권자가 누구냐면 먼저요 제한 능력자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하는 사람. 이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 제한 능력자의 누구다?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대리인.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 임의 대리인이죠. 그러면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죠.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누구다? 이런요 상속인이 있고 또는요 양수인 또는 매수인이죠.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상속인을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양수인을요 특정 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런 사람도 취소권자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취소권자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요. 다음 중에서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는 사람. 그것은 임의 대리인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취소라는 것은 딱 법에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취소를 못해. 우리 민법 총칙상의 취소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이에요. 다른 것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취소 사유가 없다. 즉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합의로 취소했다가 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없는 거예요. 취소는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고 취소는 법률 행위만 취소하는 거예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법률 행위만 취소하는 것이고 법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취소 효력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나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물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도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취소를 해.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미성년자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큰일 나.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지만 미성년자가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추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으나 취소는 할 수 있으나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추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취소의 방법이죠.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특정 승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취소를 할 때 누구한테 취소하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요. 여러분요. 착오를 했다. 착오. 그럼 여기 을이 있죠. 을이 만약에 갑을요. 사기를 쳤다. 그런데요. 이때 또 을이요. 이것을 또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병한테. 이것을 뭐란다? 특정 승계인 전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취소는 누구에게 취소를 할 것인가? 누구에게? 그러면 취소는 갑은 을한테만 취소해. 을한테만. 이때 병한테는 취소를 못해.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일단 갑은 을한테 취소를 하게 되면 이 병은 어떻게 해요? 병은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돼. 이때 선이라는 것은 을과 갑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 말이죠. 그것을 모른다 선이 알았다 악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갑이 있고 여기요 17살 미성년자죠. 그래서 미성년자 을하고 계약했죠. 근데 을이 다시 이것을 또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만 취소하냐? 자기하고 계약을 체결한 직접 상대방 을한테만 취소를 해. 갑은 상대방의 승계인 병한테는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병은 뭐를 의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아. 이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를 상대적 취소다. 지금 취소해도 제3자는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취소 효과죠. 우리가 취소한 법령에는 처음부터를 뭐란다? 이것을 소급이라고 얘기해. 소급해서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이행된 채무는 원상 회복되거나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반환할 때 선의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죠. 이때 이익이 현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로 썼거나, 생활비 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을 했거나 또는요 보증금으로 했거나, 이런 것들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된 경우죠. 술을 마셨거나 낭비했거나 도박을 했거나 경마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현존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의의 수입자의 경우는 그 돈을 받아서 다 술 마시고 낭비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환할 필요가 없어. 하나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요 여기 악의의 경우는 어떻게? 악의의 경우는 자기가 받은 돈에다가 그 돈에 대한 이자에다가 또 남이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손해 전부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술 마시고 낭비해도 그거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가 된 경우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겠죠? 몰랐다 선이, 알았다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약을 했느냐 모르고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 일반인의 경우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한 능력자죠. 그럼 이 제한 능력자나 의사 무능력자, 판례가 의사 무능력자도 여기에 포함돼. 제한 능력자, 의사 무능력자는 자기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계약을 했다 악이, 모르고 계약했다 선이 말이죠. 알든 모르든 무조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미성년자는 무조건 취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성년자는 그 자기가 받은 돈 중에서 술 마시고 낭비하고 도박하고 다 탕진했죠. 그러면 한 푼도 돌려줄 게 없으면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고 자기 아파트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17살짜리 미성년자가요 을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1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 1억 원의 돈을 받고 아파트는 일단 을에게 줬잖아요. 그럼 미성년자가 그 1억을 받아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다 낭비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미성년자가 자기는 미성년자일 때 계약했으니 이 계약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자기는 다 술 마시고 낭비해서 한 푼도 남아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내 아파트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 그럼 아파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한 능력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폐가 망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다른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요 어린 친구들이 있다, 좀 나이가요 어려 보인다, 애때 보인다, 그럼 항상 뭘 해야 되겠죠?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아이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아시겠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소는 언제 취소한다? 언제까지?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 말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 법률 행위를 한 날란 말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미성년자일 때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둘 중에 하나. 빨리 끝날 때까지만 취소해. 알겠죠? 빨리 끝날 때까지 3년, 10년. 특히 여러분요 여기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고. 알겠죠? 말을 정확하게 구분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죠. 봐봐. 취소할 수 있는은 아직 취소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법률행위죠. 그 다음 뭐다? 추인이죠.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 취소를 안 한 상태니까 현재는 유효이죠. 그것을 뭐란다? 유동
동적 유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죠. 그래 뭐란다? 추인. 추인은 뭐다? 확정적 유효가 되죠. 그래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추인은 지속권의 포기다 이렇게. 그래서 추인은 지속권의 포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추인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추인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먼저 취소의 원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그럼 취소의 원인이 뭐가 있죠?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소멸이라는 건 뭐죠? 능력자가 되든지 그렇다면 법정 대리인이 하든지 이렇게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후라고 하는 것은 차고나 사기나 강박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자 그다음에 먼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그다음에 세 번째요 추인한다고 하는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17살짜리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근데 갑이 을하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봐봐요. 갑이 미성년자일 때 계약했죠. 그런데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 능력자 즉 20살이 됐어. 20살이 돼서 갑이 뭐냐 을한테 내가 17살 때 계약을 해서 내가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알고서 나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추인이라고 해요. 그것을 추인의 의사표시한 것은 취소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로 하는 것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다. 그래서 뭐라 한다? 추인 그러면 뭐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추인이 아니다. 그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번 제한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은 말 수 있으나 추인할 수 있으나 제한 능력자가 되기 전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으나 능력자가 되죠. 제한 능력자가 그러면 법정 대리권은 소멸해.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없어. 3번 강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뭘 한다? 추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단 말은 강박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래야 되는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추인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러면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누가요? 취소권자가 추인. 그래서 추인권자하고 취소권자는 똑같아. 취소권자가 추인하고 추인하면 뭐다? 추인하면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추인이 아니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만 알고. 왜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니까 알고 해야 된다. 이렇게. 자, 6번 법정 추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법정 추인요. 우리가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항소 온다. 그러나 뭐를 하면 이 일을 보류했다. 이 일을 보류한 경우는 추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 일을 보류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있죠. 뭐 전, 이, 경, 담, 양, 담, 여기요. 양도 할 때 양, 그 다음에 강제집행할 때 강. 알겠죠? 전이경, 담양강 이렇게 암기돼. 일단. 그런데요. 이 6가지 중에서 이 6가지를 취소권자가 하면은 다 추인이에요. 취소권자가 하면 다 추인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하면은 이 6가지는 추인인 것이 있고 추인이 아닌 것이 있어. 추인이 아닌 것 이 2가지를 본다면 추인이 아닌 것 뭐다? 이행의 청구와 전부나 일부의 양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아닌 것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알겠죠? 이 2가지는 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죠. 그럼 그것은 추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취소권자가 하면 다 추인이야.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행을 한다, 취소권자가 청구한다, 경계한다, 담보 제공한다, 다 추인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하는 것도 추인이에요. 상대방이 만다, 경계다, 담보 제공, 강제 집행 다 추인이에요. 그런데 추인이 아닌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 이 두 가지는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이죠. 조건을 봐봐. 조건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니까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효력이에요. 효력. 그러니까 성립 그러면 안 돼. 성립 그러는데 효력 요건이죠. 발생은 뭐다? 정지 조건이고, 소멸은 뭐다? 해제 조건이 돼. 해제 조건. 장래니까 장래. 이미 성취된 것, 이것을 우리는 기성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불확실해야 돼. 불확실하지 성취할 수 없는 그러면 안 돼. 이것을 불능 조건이라고 해. 이것은 안 돼. 성취할 수 없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반대가 뭐죠? 여러분요, 확실하죠? 확실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기한이라고 얘기해. 기한 이렇게. 그래서 사실 성부의 의존표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 부관에는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 조건하고 기한하고 부담이 있는데 이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조건, 기한만을 배우고 부담요, 부담부 증여, 채권법에 있고 부담부 유정, 이것은 가족법에 있어. 이것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부관이라는 것은 조건과 기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 따라서 우리가 조건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되고, 조건의 의사가 있는데 그것이 외부에 뭐가 되지 않으면, 표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고 동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는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조건한다면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했어요. 여기요 10월 1일 날 이렇게요. 만약에 내가요 가비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 조건 성취죠. 합격하면은 차를 한 대 사줄게 이것을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효력이 발생이요. 그래서 정지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현재는 합격 전까지는 차를 사주 안 사주? 안 사주죠. 우리 이것을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정지조건, 조건은 효력이죠.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지조건은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은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 보면 뭐냐면 소유권 유보부 특약. 소유권 유보부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어느 현재요 갑이요 자기 차를요 갑이 을한테 줘. 을한테 주면서 뭐라냐, 매달요 하나 둘 셋 넷 4개월요 매달 100만원씩 매매 대금을 달라는 거죠. 100만원씩요. 그래서 마지막 달에 10월 1일 날 매매 대금을 완납을 하면, 그때 완납하는 거 완납이죠. 매매 대금을 완납하면 을이 소유자가 되고, 매매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다 이 말이죠. 차는 을이 타고 다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소유권을 유보,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뭐죠? 차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죠. 모두 지급. 그러면 그때 매수인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누구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은 조건이 무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소급표가 없죠. 효력을 잃는다. 봐봐요. 약혼 애물의 수수죠. 이런 법. 해제 조건은 뭐죠? 해제 조건은 일단 2월 1일이고 10월 1일이죠. 갑이 을한테 뭐냐냐, 너 내 차 타고 다녀.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 성취죠. 합격하면 차 돌려줘. 소멸이죠. 소멸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라고 해요. 해제 조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차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다가 만약에 너 시험 합격하면 차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줘. 알겠죠? 이걸 해제 조건. 한번 볼까요? 약혼.
약혼은 뭐죠? 예약이죠. 여기서 약혼을 하죠. 약혼하면서 뭐를 준다? 약혼뇌물 반지를 주죠. 이 약혼은 예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인 뭐냐? 본계약이죠. 혼인을 해야 내 것이 돼. 만약에 혼인 안 한다 불성립이라고 그래. 혼인 안 하면 약혼 반지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불성립을 해제 조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럼요 약혼 반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무조건 내 것이 아니에요. 약혼 반지를 받았으면 반드시 혼인을 해야 내 것이 되고 혼인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장 조건요 우리가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말 조건이에요. 민법상의 조건이 아니라 법정 조건. 우리 민법상의 조건은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법에 정해진 조건이다. 법정 조건. 그래서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산업 이런 것은 법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법 조건 시험이 잘 나와. 불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민법에서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의 위반 이것을 103조의 위반을 불법이라고 하고 이 103조에 위반된 것을 조건을 하는 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해요. 그럼 불법 조건은 조건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조건만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 이렇게. 자 그러면 기성조건이 봐봐요.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됐다. 이미 성취. 기성조건이 그럼 성취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막 불능 뭐죠? 불능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이걸 불능이죠. 이건 마이너스죠.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죠. 이미 기성조건이 정지조건 할까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유효가 되죠. 우리 조건에서 유효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성조건이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무효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불능조건은요.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불능조건이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죠. 플러스 이것을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 마이너스죠. 정지조건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뭐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기성조건하고 불능조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면 항상 거의 대부분 조건 양식이 여기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뭐가 되냐면 이제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뭘 가지고 볼 것이냐? 이제 물권법의 영역을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은 1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요. 물권법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